자, 이제 한국사 마지막 영역입니다. 사실 참 이번에 선생님이 1시간을 수업하면서 진짜 느낀 게 많아요. 이게 1시간을 수업하는 건 절대로 앞으로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있어서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선생님이 솔직히 작년에 1학년 3시간을 다 가르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렇게 되면 얘네들 2학년, 3학년 때 한국사 어떻게 하지? 라고 했거든요. 근데 2시간, 1시간을 찍는 것도 말도 안 되기는 한다, 얘들아. 이 1시간 동안에 수업과 고사와 문제풀이와 수행평가를 전부 하려니, 하다못해 수행평가라도 숙제로 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뭐 반쯤은 숙제가 됐긴 하겠지만 참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온라인 수업에서 20년대까지 끌고 나갔는데 세상에 여기서 한 장 반 더 나갔다는 게, 계약을 하고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부 시험 범위를 인강으로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뭐 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하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파트를 이해하기 전에 선생님이 태평양 전쟁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이거는 한국사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태평양 전쟁을 이해를 하고 이 일제의 30년대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다시 리바이벌을 할 수가 없으니까 2019년 12월 7일 날, 즉 작년에 선생님이 작년 애들을 상대로 한국사에서 태평양 전쟁과 1930년대 일제 통치라는 동영상을 올렸어요. 23강입니다. 이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2020학년도 한국사 동영상 말고요. 작년 거 23강에 가보면요, 한 9분 30초까지가 태평양 전쟁에 관한 이야기니까 필요한 분들은 그거를 듣고 와서 그러니까 쌤이 얘기했던 태평양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그걸 듣고 와서 같이 해봅시다. 자, 30년부터 45년까지는 일본이 대공황을 통해서 제대로 경제가 다시 한번 박살이 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군국주의가 등장을 하며, 그 과정에서 천연자원을 얻고 무언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만주를 침공하고 중국을 침공하고, 그리고 드디어 태평양 전쟁과 동남아시아까지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42년일 거예요. 42년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역전이 일어나고 3년, 4년, 5년에 걸쳐 3년 동안 신나게 털리는 그런 과정을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영역을 생각을 해보고, 즉 42년부터 일본의 어떤 정책이 파국을 향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민족말살 통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정치 영역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일본은 조선을 단순히 식민지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혼까지, 골수까지 뽑아먹을 작정으로 이 통치 체제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큰 희생을 강조할 거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런 개소리를 떨어야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내선일체를 강조하죠. 내지와 조선은 한 몸이다. 두 번째, 한국 신민서사를 암송시킵니다. 즉 천황의 국가에 충성스러운 백성을 만드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궁성으로 천왕궁에 하루에 3번씩 절을 하게 만들고, 창씨개명을 시키는데 이 창씨개명을 선생님이 친일파의 대가로 보면 안 된다 그랬어, 그지? 이 당시에는 거의 99%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창씨개명을 했고, 일부 그 와중에 창씨개명을 하면서 황자구자 막 이런 식으로 천황 개새끼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소소한 복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했지만, 뭐 창씨개명은 거의 뭐 다 하는 거였고요. 우리나라의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언어와 역사를 조지는 과정이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이제 조선어 사용 금지하고 식민사관을 주입시키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1930년대 일제 통치의 과정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1930년대 사료를 주고 거기서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또는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나오기 굉장히 좋은 파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파트로 가면요, 이제 병참기지와, 다시 말해 지금 만주, 중국, 그리고 태평양과 동남아시아 A, B, C, D를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조선의 멀티로서의 역할이 강하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멀티가 뭐냐면 스타에서, 니네 스타 모르지? 하여튼 자원 공급 기지, 자원만 공급해주는 기지. 거기다 뭔가 병력 생산하고 이런 걸 뽑는 게 아니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돈만 뱉어주면 돼. 그게 이제 병참기지야.
자, 그래서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이제 남면 북양 정책을 펼쳐요. 이게 뭐냐면 지금 대공황으로 인해서 전체 경제가 블록화됐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죠? 기억 안 나면 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영상 듣고 오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소비의 둔화로 시작된 대공황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미국은 유럽에 빌려줬던 돈을 회수해오는 과정에서 대공황을 극복했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식민지가 많은 국가들은 식민지를 쥐어짜고 식민지와 자기 국가만을 연결시키는 어떤 벽을 쌓아서 외부와의 접근을 차단시키면서 그 식민지를 쥐어짜서 대공황을 극복하고 있는데, 식민지가 없는 독일, 못 싸워서 식민지를 못 얻은 이탈리아, 그다음에 일본 이런 나라들은 군국주의의 방향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일단 1차 대전 때 산업화가 완료됐던 산업자본가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수물자, 다시 말해 원자재를 확보해줘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공황 이후에 경제 블록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업자본가 보호를 위해서 원료 확보의 필요성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산미증식 계획을 중단시킵니다. 왜? 일단 일본에서 공장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노동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민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이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산미증식 계획을 해가지고 일본의 곡식값을 떨어뜨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리고 공업 원료를 확보해야 되니까 남부 지방에서는 이제 면화 재배를 강요하고 북부 지방에서는 양을 사육시키는 것을 강제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지역의 경제나 생태 이런 거와는 관련 없이 한 가지 작물만을 계속해서 재배시키는 거. 그게 이제 플랜테이션. 세계지리 배웠던 친구들은 이걸 플랜테이션이라고 하고, 쌤도 세계사에서 일부 언급했었죠. 그 세계사 대항해시대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생태나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 시골 경제가 완전 그냥 개작살 나는 겁니다. 농촌 경제가. 그러다가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는 게 이제 30년대 후반때부터입니다. 30년대 후반때부터 중일전쟁 이후에 굉장히 물자 부족과 인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인적 수탈과 물적 수탈이 일어나는데 하나씩 봅시다.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중국을 한 방에 끝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인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육군특별지원병제 모병합니다. 하지만 어떤 대가리 빠가진 새끼가 모병내에 가가지고 거기서 일본을 위해 싸우겠어.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국민 징용령 16세에서 40세까지 남자 모두를 전부 다 불러다가 광산에 쳐넣고 탄광 캐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도지원병제를 실시하는데 요 연도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43년, 즉 다시 말해 미드웨이 해전 이후에 이제 미국과 일본의 전력이 역전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지원병이지 실제 징병이죠. 이런 거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뭐가 있냐니까? 학생들의 선택권은 문과와 이과를 고를 선택권밖에 없어. 니들은 순창고는 진짜 민주적인 학교야. 내가 지금 다녀본 학교 중에 여기가 제일 민주적이야. 유영탁 교감선생님 제가 듣고 계십니까? 유튜브에서 순창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징병제, 44년도에 징병제. 즉 이제는 징용으로도 모자라서 병사들을 다 끌고 가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픈 과거죠. 44년에는 이제 징병제와 동일하게 여자 정신대 근무령으로 해서 12세와 40세에서의 배우자 없는 여성들을 전부 징발했고, 일부는 조군 위안부, 성노예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엔 등장하지 않지만 731 부대, 즉 생체 실험을 했던 부대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왜 생체 실험 부대가 교과서에 올라오지 못하거나 올라오더라도 일부 일기자료 수준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의 정서나 그런 것에 대한 데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나치나 일제의 인체실험 학자들, 인체실험 부대가 미국과의 사법거래를 통해서, 즉 실험 기록들, 실험 결과물들을 미국에 넘기는 대신 나름대로 전쟁 범죄자로서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면제해줬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쌤은 미국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끝까지 끌고 나가야 될 동맹이 있다면 저는 그건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정말 관련 없는, 까놓고, 물론 정치적 관련 있긴 했지만, 그거야 윗대가리 될 생각이고요. 정말 관련 없는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 빨갱이 새끼들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빨갱이, 그래, 지금 있는 놈들은 빨갱이여도 그때는 선생님이 독립운동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빨갱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 북한군들과 중공군들과 소련과 같이 싸워줬던 혈맹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이 그때 사법거래를 통해서 그걸 샀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국, 동남아시아 각각의 일본 그 태평양 제국에 전쟁 포로들이 끌려와서 생체 실험 당했던 것들이 부정되고 있는 것이죠. 뭐 교과서가 나서서 반미 감정을 주도할 수 없는 거지만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건 어떤 사건이건 어떤 국가건 어떤 체제건 공과 과가 있으면 둘 다 언급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워준 혈맹이면 맞고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좋아하는 핵폭탄 2개 던져가지고 애새끼들 싹 쓸어버리고 독립시켜준 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쌤은 우파야. 우파니까 당당하게 이런 말 한다. 미국 잘했죠. 좋아해야 될 동맹이죠. 그러나 욕할 건 욕해야 된다. 자, 어쨌든 그럼 물적 후탈 볼까요?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역시 물자가 부족해지고 A, B, C, D, 아메리카, 브리튼, 차이나, 더치, 포위망이 걸려서 물자가 굉장히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금속류를 공출하게 되고 산미 증식 계획을 재개하는데 문제는 실패하죠. 왜? 연도를 보세요. 국민징용령으로 39년에 남자들 싹 풀어가는데 무슨 산미 증식 계획이 허물을 하겠어. 자, 그래서 미공류를 공출을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곡식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과 품목이 확대되다가 이제는 식량 배급제, 즉 모든 곡식을 다 뺏어간 다음에 그냥 찌꺼기 같은 걸 던져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래서 모든 도시의 시장에서 쌀 거래가 금지되었던 사건도 있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문화 파괴적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민족말살 정치에서. 쌤이 누차 얘기하지만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없애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언어, 두 번째는 역사. 자, 그래서 첫 번째 조선어 사용 금지를 시키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단어와 그 단어의 배열법, 다시 말해 문법인 것이죠. 우리말 수운동은 21년에 생긴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31년에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바꾸는데요. 조선어 연구회에서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은 조선어 연구회라는 일제 관병기관, 다시 말해 총독부의 지원을 받은 친일 학자들이 세운 똑같은 연구 단체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이용해서 전국에 있는 그 전국마다 다른 그러한 문법들을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통일안을 발표를 해요. 자, 그리고 문법을 마련했으니까 이제 단어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시도하는데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1942년에 이 조선어학회가 해체가 되면서 이 방대하게 모아뒀던 기록들이 사라졌다가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 경복역 창고에서 발견이 되면서 1947년 한글날에 조선말 큰 사전이 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선이 아무래도 북쪽에서 쓰고 있는 말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말 큰 사전으로 바뀌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제 식민사관 보겠습니다. 식민사관. 자, 식민사관 대표적으로 정체성, 타율성, 당파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체성론. 한국 역사에는 진보가 없다. 다시 말해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기초하여 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중세 본권 농농제 이런 식으로 발전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본권 사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역사가 정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중국도 본권제가 없었던 거는 맞아요. 왜냐면 중국도 본권제가 없었다는 표현보다는 본권제 이후에 다시 고대 내외제로 돌아갔잖아. 중국도 본권제가 주나라 시절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하면 되냐면 역사적 특수성을 가지고 역사적 보편성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고 유럽에만 적용된 기준을 왜 멀쩡한 한반도에 적용시켜서 너희는 멈춰있어, 너희 역사에는 진보가 없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네덜란드의 평균 키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잣대를 들이대고 니네 왜 평균보다 키가 작아? 루저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역사적 특수성으로 역사적 특수성을 일반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수성을
자, 두 번째 타율성론 보겠습니다. 반도국가인 한국은 대륙 중국과 해양 일본 세력에게 좌우되었다. 진짜 역대급 개소리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좌우됐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미 한중일은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있을 때도 많고 반대로 교류하고 이럴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은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교류와 대립을 반복하며 발전해 왔다라고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파성. 요거 선생님이 좀 과하게 설명했죠, 수업 시간에. 조선인들은 항상 당파를 만들어서 분열하고 싸웠다.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했던 점이 임진왜란이었잖아요. 그죠? 임진왜란 때 동인과 서인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일본은 침략을 못 얻어가지고 일주일이 아니라 한 10일 만에 한양을 털리고 뭐 다 쫓겨나갔다. 야, 그거는 우리가 자비로워서 그래. 우리나라는 원래 전쟁하면 소를 내주고 시작한 나라. 6.25 때도 그랬잖아. 농담이고 전쟁 준비 했다고 안 했다고? 했다고. 근데 그 전쟁 준비를 날려먹은 사람이 누구라고? 원균 개 시벌 새끼라고. 그렇잖아. 이게 그 당파성론에 매여가지고 임진왜란 때 우리가 전쟁 준비를 안 했다 이런 거에 가장 많이 매여 있다니까. 얘들아, 그리고 당파라는 말을 내가 바꿔보라 그랬지. 뭘로? 정당으로 바꿔보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군주의 독재 국가가 아니라 임금과 신하들이 함께 정치를 하는 협치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정책으로 누르기 위해서 당파를 만들고 싸우는 겁니다. 싸우지 않는 국회는 독재예요. 정치가 어떻게 안 싸우니? 정치가 싸워야 정치인 겁니다. 정리해서 반박을 하자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군주와 신하가 함께 정치를 했다. 다시 말해 협치. 이렇게 반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수많은 반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따로 알아보시면 더 좋겠죠. 예. 수많은 반박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 지키기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경제사학.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사회경제를 일본 측이 아니라 우리나라 측에서 연구를 하고 일본 측의 정체성론에 대항해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백남훈 씨가 있고요. 여기 역사학자들은요, 역사학자와 역사학자의 책을 연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옛날에 시험 문제 어렵게 낼 때는, 이들이 한 말, 주장, 이런 것들을 보고 이들을 찾아내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안 나와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거. 어렵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올 거고요. 일반적으로 책과 연결을 많이 시키면 낼 거예요. 조선 사회경제사라든지, 조선 봉건사회경제사 같은 책들을 쓰셨고요. 실증사학, 실제 지금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험 문제가 아마 잘 안 나올 겁니다. 이병도 씨의 행보 때문에 그런데요. 궁금하면 이병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실증사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학 자체로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역사 관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헌의 고증, 즉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 교차 검증이 제대로 되는지, 여기에서의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근처에 있던 나라의 다른 역사 기록에도 그런 게 보이는지, 이런 식으로 문헌을 고증하고 개별적 사실의 객관적인 연구를 추구한다는 거, 가장 역사학자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죠. 또 이제 민족주의사학, 역시 신채호 아저씨가 있겠죠. 역사는 나와 B야, 내가 아닌 것의 투쟁이다. 조선사라든지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조선사고 문화사 여러 가지 책들을 쓰셨고, 을지문덕전이라든지 강감찬전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의 유명한 위인들에 대한 위인전도 쓰셨고, 조선혁명선언도 작성해 주셨습니다. 박원식 선생님은 혼을 강조하셨죠. 한국통사라든지 독립운동 지열사, 이분이 그 임시정부의 국무령을 지내셨던 그분 맞고요. 정인보 선생님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어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선사 연구라든지 조선문학 원류고 같은 책들을 쓰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1930년에서 45년 일제 해방까지 나올 수 있는
정치 영역과 문화 파트 영역에서의 문제는 거의 다 보셨다고 해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천재교육 교과서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실제 지금 현행 한국사 난이도에서 거기까지 언급하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독립운동 관련된 내용은 선생님이 교과서보다 훨씬 자세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보시고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그 선생님이 크게 나눠준 거 있죠? 거기서 1925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2차 고사, 1학기 2차 고사 마무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